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여러분은 천안함 침몰 사건, 그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정부와 대다수 주류 언론은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조사 결과를 맹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외교, 국방, 또 과학 전문가들은 매우 깊은 불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로서 접근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천안함의 진실도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김용민 트위터로 여쭤봤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보기가 3가지였는데요. 북한에 의한 폭침. 네, 이 같은 답을 선택한 분은요 8%였고요. 북한의 폭침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정부의 발표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표시한 분은 36%였습니다. 56%, 이 다수는 북한의 폭침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까지 4,099명이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하면은 좁은 선실 안에서 그 사병들의 몸이 산산이 부서졌겠죠. 그러나 세상을 떠난 사병들 모두 온전한 시신으로 남았으니 선장이 입 다물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었고요. 폭침이었다면 북한이 부인했을 리가 없겠죠. 함정을 격침한 것인데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않겠어요? 우리 군의 반응도 의심을 더합니다. 북한 어뢰에 맞았다면 바로 전쟁이지요. 그런데 대응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우리 쪽에서도 북한의 폭침 가능성을 낮게 본 것입니다. 이런 의견 올린 분 계시고, 또 천안함 사고 해역은 만조대 30에서 40m, 간조대는 20m 내외인 내만입니다. 거기는 잠수함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공해상에서 인간 어뢰를 몰고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네, 이런 입장도 표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천안함이 과연 북한에 의한 폭침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상당히 논리가 합리적이지요. 속히 천안함 사건이 과학에 의해 규명돼서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야 하겠지요. 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거의 3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치솟는 전셋값에 서울 외곽으로 살집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인구는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고 있고 혼인 건수 자체도 감소하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총선 여소야대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적에도 국회가 양당 체제로 돼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면서 되는 것도 없고 식물 국회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중앙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민의를 잘 반영해서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또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직자 30명의 이동통신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호 공익소송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조만간 낼 예정입니다.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통신자료 제공 함부로 못하게 되겠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 벤키저의 핵심 피의자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항의하는 유족을 뒤로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인수에 유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김종인 대표가 연일 말을 바꾼다, 헛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 위원장은 이런 건 언론을 향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김종인 대표에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섭섭함이 있어도 안에서 풀어야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언론에 오르내리면 결국 우리만 손해 아니냐, 결국 모든 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근데 다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도 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말을 바꾸고 그럴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 대표님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문 대표가 말을 바꾼다, 뭐 헛소리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김 대표님이 언론을 향해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김종인 대표가 지금 있으셔도 예. 안에서 두 분이 그것을 풀으셔야지. 예. 자꾸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이 밖으로 우리 안에서 있던 목소리들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면 결국은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화가 나신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 친노라는 단어나 또 이제 화가 나신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언론을 향해서 하시는 거는 예. 그때 화가 나셔서 그러셨겠죠. 이제 다시 진화를 하시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하여튼 언론을 향해서 할 말은 아니었다. 예. 네. 이런 생각이시군요. 예. 근데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우리가 안에서 싸울 일 있으면 우리끼리 몰래 싸워야죠. 그래. 언론을 향해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결국 모든 화가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 아니 근데 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본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다르게 보도가 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문 대표가 그러면 예. 반대로 우리가 문 대표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문 대표도 참고 있는 거다. 문 전 대표도. 문은 항상 참으셨어요. 항상 참았다고요? 뭘 그렇게 참으셨나요? 최고위지가 들어갔을 때 옛날에도 예. 우리 마지막에 아주 복잡한 일들 많이 있고 작년 7월부터 일어났을 때도 항상 저 상황에서 왜 화를 안 내실까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나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될 때 잘 표현을 안 하세요. 그걸 좀 많이 참으시고 했는데 지금 저는 두 분하고 지금은 전화 안 합니다. 일부러. 제가 어느 한 분 입장을 용어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기사로 나오는 내용만 봐도 문 대표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문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딴 얘기를 하고 있다 했을 때 항상은 다른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더 참고 있다. 얘기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한테. 새누리당 출신인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가치나 비전이 유사한 다른 정치 세력과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립정부를 이루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새누리당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생겼는데요. 국민의당 조승용 원내대표 어떤 입장일까요? 새누리당과의 연정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강력한 반대 입장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한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까지는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은 지금 뭐 이걸 갖고 뭐 지향적 대통령제를 개선을 하기 위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적극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이 유럽과 같은 형태에 있어서의 연립, 콜리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연합정권, 연립정권. 이런 말씀하셨으면 영호남의 연립정권 같은 경우는 명분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지역감정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야당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그까지 더 나가서 여당하고의 어떤 연정 같은 것은 지금 알겠습니다. 두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잠시 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재경 대변인이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답답한 간담회였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첫 소통 노력이라는데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이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전제가 되어야 할 반성과 변화를 위한 고민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4.13 총선 민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전 과정 어디에도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는 불통의 리더십을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해 내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무능한 참모진을 교체하라는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선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선거 민의를 반영해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변화된 전부였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가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지만 국민은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답답한 간담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평가입니다. 정부가 어제 산업구조조정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 등 5개 경기 민감 업종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신용위험기업과 공급 과잉 업종의 상시적이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3개 틀을 설정했습니다. 최우선 현안인 해운업종 같은 경우 한진, 현대 이렇게 두 회사와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충 등을 지원해서 지속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 매우 늦었고 이미 울산 거제 통영은 거대한 경제적 한파, 그 관문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말이죠. 오마이TV 팟짱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996년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IMF 때와 IMF 이전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대규모 지금 기업 부실화되고 있는 것에 일각이 지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게 기획재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기재부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바로 이것을 조장을 해왔고 지금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때도 그랬는데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수출입은행에 갑자기 그 정부 출연금을 늘리자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하고 정부에서 출연하는 걸 늘리자고 그런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수출입은행이 지금 BIS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을 바로 이 부실 기업들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대출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고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지금 밑빠진 독에 물을 분 거란 말이에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분 것이 바로 지금 공적 자금이 이미 들어가 버린 거죠. IMF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IMF 때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의 오판,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벌써 8년간인데, 7년, 8년 동안 내년이면 좋아지겠다, 내년이면 좋아지겠다 하면서 계속 못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지금
수십조 원을 갖다 쏟아 부어놓은 거죠. 이게 부어놓고 나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공적 자금을 요청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들에게 또 손을 벌리는 건가요? 네, 그런 부실 거죠. 기업을 살려달라고? 네, 지금 아니 뭐 살려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뭐 자기네가 보기에도 도저히 네. 살릴 수가 없으니 네. 여기 이런 거 일무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지난 4년간 거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부실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거 여파로 민생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해고가 되면 민생 경제는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일단 지역 경제가 울산과 거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될 거고요. 울산, 거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된다고요? 뭐 초토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경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그동안도 어려웠던 한국 경제의 서민 경제는 이제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단 말이죠. 맨날 술이야.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 땅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 땅콩차를 선물하세요.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당선자 연찬회 안 같습니다. 저의 당선보다 당의 미래가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이 혹시 김태흠이 했던 말 들었어? 김무성 전 대표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가? 야반 도주를 한 거 아니냐? 이랬다고?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연찬회 안 온 거 아니야?
뭐 김태흠이가 뭐하는 동물이냐? 조류냐 양서류냐? 새끼들아 내가 언제 이 야반 도주했어? 뭐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저녁에 부산에 있었지? 김태흠이 새끼 뭐 다음 대통령 선거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생각을 할까? 뭐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확인하고도 말이야. 뭐 어쨌든 화나.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뭐 우린 그런 공천 파행을 겪으면서 뭐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다. 뭐 친박하다가 뭐 국민들께서 친박이 아니라 뭐 친박을 거꾸로 한 박친, 즉 빡친 투표를 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다. 화나. 공천 때부터 보여준 어거지 정치 뭐 고마해라. 뭐 큰일 난다 아이가. 닥쳐. 청와대 누나는 친박 책임이 없다고 했어. 당신을 대표로 세운 여당하고 제1야당이 너무나 정치를 못해서 국민이 제3당을 만들어준 것, 이게 이번 총선의 유일한 의미라는 거야. 뭐 그러니까 여당이 구운 오징어 마냥 쪼그라든 선거, 뭐 이 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못 지겠다, 뭐 이 말이야? 뭐 반사해줄게. 반사.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건 총선을 총진두지 위한 당대표인 당신이야. 야 화나, 뭐 친박 내부에서는 날 갖고 늘어지면은 면책된다고 보는 모양인데, 뭐 네 누나는 이번 선거 결과 뭐 3당이 생겨서 좋다고 하시지 않더냐? 뭐 그니까 뭐 니도 좀 웃어라. 아니 마약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국면에서 웃을 수 있지? 뭐 그런 마약을 먹던가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어제 그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인 오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나왔는데 반응이 없네. 저놈은 그 정치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반응이 없어도 하여간 뭐 저는 뭐 훌륭한 게스트라고 봐요. 네. 어제도 그 인이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하셨더군요. 문재인 전 대표가 말 지어내기 잘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래도 우리 인을 당으로 모셔왔고 또 전직 당대표고 그리고 총선 승리에 기여도가 있는데 이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문재인이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추워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약속도 지키고 뭐 그래야 하는데, 나보고 대선 때까지 당대표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 야바이가 어딨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영감님, 뭐 저 무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대통령감입니까? 무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적에는 이 방법이 추워져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게 뭡니까? 일단 나를 당대표로 모셔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나를 당대표로 모셔갈 적엔 말이지, 반드시 무는 나에게 도장부터 내놔야 되는 것이고, 왜? 싫다고 봐? 한 번 당하지 2번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자, 인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결과 자신은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라고 봐요. 이번 선거 결과는 추워도 내가 만든 거거든요. 영감님,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누가 영감님 덕으로 더민주가 일당이 됐다고 합니까? 누구긴 누구겠어. 문재인이지.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그 친구는 참 말을 참 잘 지어내요. 헛소리도 잘하고, 어쨌든 지난 대선 승리에 공로자가 누구냐고 했을 적에도, 추워도 나는 나라고 봐요. 이 새끼, 추워도 안 믿는 모양인데, 정치를 잘못 배웠어, 이 새끼. 너 누구한테 배웠냐, 이 새끼야? 영감님, 이젠 좀 쉬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민폐를 끼치실 겁니까?
얼마 드리면 돼요? 뭐 내가 돈으로 매수될 것 같아? 추워도 그래. 2만 원이야 2만 원. 이 새끼 부가세 때문에 안 돼. 자 오늘도 문제 내주시죠. 예. 문제 내지 뭐. 4월 26일 하루가 지났다고 봐요. 30년 전에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던 날인데, 폭발 사고가 날 때까지도 문재인은 뭐 아무것도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 폭발 사고가 나기까지 문재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예? 그때 설마 나는 안 태어났어요. 이렇게 우기지는 않을 것이야. 내가 문재인이 나이를 안다고 봐요. 추워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고 우기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아니 이게 체르노빌 얘기하는데 문재인이 왜 나옵니까? 자, 문제 내주세요. 체르노빌은 지금 소련이 망한 다음에 새로 생긴 그런 나라에 속해 있다고 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영감님, 문제 다 내셨으면 들어가시죠. 야, 네가 이 퀴즈방의 주인이냐? 숨은 실세.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소유죠. 추워도 맞아.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들어가세요. 당원들도 바라고 있어요. 자꾸 나오시면 지지율 떨어져요. 야, 내가 정치인 말 들을 것 같아? 나는 추워도 믿지 않는다고 봐요. 야, 그리고 나 없으면은 너희 새누리당이 집권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이렇게 날마다 더민주의 바람, 지지율을 빼줘야 너희들한테 희망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낭떠러지에서 이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한다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문재인은 내가 마크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당대표 자리 비워놔. 마땅히 당대표 할 놈도 없더만, 나는 일당 2만 원으로 다 이제 만족하니까. 근데 이 새끼들아, 방에 내 방에다가 옥시 살균제 넣은 가습기 튼다면, 그건 정말 추워도 용서 못할 일이라고 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체르노빌이 현재 속해 있는 나라. 정답 아십니까? 네, 정답 알죠? 자, 정답 가자고. 정답은 일본. 네, 일본 아닙니다. 원전 사고가 난 것은 맞는데 30년 전에 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일본 말고 이렇게 정답 한번 외쳐볼게. 정답. 무 아빠의 나라. 닥쳐 이 새끼야. 자, 무는 정답 아십니까? 알지. 당연히 체르노빌이 있는 나라는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고 아픔을 겪은 나라 아니야. 그런 셈이죠. 30년이 지나도 그 고통이 그대로니까요. 자, 정답 아십니까? 정답은 치킨공화국. 치킨공화국이 거긴 또 왜 나옵니까? 치킨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열변을 토하시던 어떤 분이 생각나서 그랬다. 어째서 치킨공화국이란 말을 하셨을까 비웃음을 살 텐데. 치킨런을 생각해서 아닐까? 치킨런? 무성이 나르샤. 그 모양이 딱 그렇잖아. 완전 개 아사리판 말이야. 치킨. 닥쳐 이 새끼야.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는데요. 이 책은 삼성전자의 몰락을 가정하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절박한 호소를 담은 책입니다. 과연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찌 될까? 그 해법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님 먼저 뽑았습니다.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이게 정답이지요. 예.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 태중에 또 한 명이 자라고 있는 아빠입니다. 첫 아들이 어린 아이일 때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하고 쓰려고 했다가 좀 이상해서 사용하지 않고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 옥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옥시 제품을 사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옥시 불매가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나홀로 조사님 역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정답 맞히셨습니다. 장애인이 돼서 6번째 장애인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선물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연결합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뜨악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인식 이런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가 양당 체제로 되어 있어서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아하. 그래서 3당 체제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정말, 청와대의 이 보좌 기능이 얼마나 지금 붕괴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워낙 답변이 좀, 지금 세간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 질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 총선 평가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서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딱 한 문장 뭐라고 했냐면 뭐 그런 평가가 있는 거 알고 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시각 저런 시각 다양한 분석이 있고 또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점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 예시를 들었거든요. 질문자가.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국정교과서.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부담이 줄어나가고 있다. 네. 즉 오해다, 실현됐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전인수식 해석을 끊임없이 이제 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기에 이런 엉뚱한 국민의 그 생각, 판단, 정치의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우주에 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예. 아마 대통령이 싫어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분석도 또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보고를 할 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도 심판한 것이다. 그리고 또 김무성이가 당대표로 있는 새누리당도 심판한 것이다. 당신은 대통령님은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런 한국 국회 정치 이게 못 따라오니까 2당은 안 되고 3당으로 만들어서 서로에게 다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투표로서 정계 개편을 해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된 것일까요? 뭐 그렇게 보고가 됐다고 볼만한 수준의 답변이죠. 네. 그렇고 실제로 이 총선 패배에 있어서 이 진박,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들의 공천 전횡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부분도 질문이 나왔는데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관여 안 했다.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들이 선거 때 마케팅용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들었다가 탈박이라고 했다가 짤박이라고 했다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든 거고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청와대의 어떤 의중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그런 무리한 공천을 주도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뭐 정치 초보자들이 보기에도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선거 기간에 굉장한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그 민생 경제 행보를 빙미로 친박 후보 지역구를 집중적으로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친박 중심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뭐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참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 인식이 이렇다 보니까 여권에서 지금 이 대참패를 당하고도 아무런 쇄신의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소야대 이 대참패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 수준의 결과인데 내각 쇄신 같은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내각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의 힘든 모든 고난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집권 한 3년차 넘어가면 대통령들이 빠지는 약간 독단의 경로가 늘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스타일이 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2년은 정말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전국을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헤쳐나갈 것이냐에 관한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질문 중에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약간 연정 같은 방식으로 이 여권 입장에서 보면 난국이잖아요. 이 난국을 좀 타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단번에 잘랐고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연정이란 것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으면 연정을 하는 것이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아니 협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그 민의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상식적인데 뭐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들을 섞으면은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수준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편집국장 보도국장을 불러서 밥을 먹였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뭐 나름대로 민의를 듣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민의를 듣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하면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을 부르는 것이 가장 부태연한 방식이죠. 그렇죠. 네, 민의를 수용하는 얼마나 많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물론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편집국장 보도국장쯤 되면은 뭐 사실 한겨레 경향신문 빼놓고는 그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서강대 출신들 논안내 다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다. 이런 평가와 전망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말이죠.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사실 언론사 요직에 발탁되는구나. 이런 그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특히 방송사들은 신문사들과 또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우리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매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부장급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SBS 뭐 특정 방송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재송신 거부해버리면 그냥 방송사 바로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아무래도 정권의 그 입김에 있어서 신문사보다는 좀 자유롭고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뭐 굉장히 여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 몇 가지 좀 재밌는 답변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말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답변을 소개해드리면. 세월호 특위 관련돼서. 예. 세월호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위 활동이 끝나가는데 이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의견은 어떠냐. 요약을 하면 돈 많이 드는지 않느냐예요. 저는 이 인식 수준을 보고 너무 좀 참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재밌는 게 아니네요. 예, 돈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물론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뭐 진상규명이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의 얘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전부 이때까지 150억 들어갔고 더 하려면은 그중에 한 50억 인건비를 썼는데 더 하려면 세금 더 들어가니까 그건 국회에서 잘 판단할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돈 문제로 지금 이걸 연장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여과 없이 드러났고요.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도 좀 원래 굉장히 강하게 폐지를 주장해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지금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입장이 좀 미묘하게 바뀐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법을 운용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선진화법 개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강한 폐지 입장에서 좀 돌아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기민하군요. 딴 건 다 어디서 엉뚱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해괴망측한 그런 판단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이거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지면은 난리 나겠네. 큰일 나겠네. 지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예, 맞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바뀔 게 없다. 뭐 이렇게 결론 났네요, 보니까. 예, 전혀 뭐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본인이 어떤 뭐 여러 지적이 나왔는데 메르스 대응, 그 공무원 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뭐 등등 이런 실책 사안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정말 굉장히 장황하게 반박을 했어요. 굉장히 장황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3년 넘어가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독단의 경로에 빠져든 게 아닐까. 본인이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들은 잘 모르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럴수록 점점 더 교정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약간 꼰대가 돼가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죠. 아이고 이거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아니 화제가 안 될 수도 있겠나요? 이젠 더 기대할 게 없는 대통령인데 또 선거로 심판받았는데 더 무슨 변수가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3당 대표와 뭐 정례적으로 좀 만나겠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존보다는 조금 나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이런 태도로 봐서는 뭐 만난다고 해서 딱히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이 늘 계속 추구해왔던 그 노동개혁 관련해서도 오늘 파견법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 그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구조조정이 핫 이슈잖아요.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낸다.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이 파견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파견법 자체가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노동계와 이 진보진영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성찰은 뭐 전혀 찾아보기 쉽지 않고 오직 그 파견 확대를 통해서라도 일자리가 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의 인식만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 이 결국 이제 여당이 대통령을 흔드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도 그걸 기대하기 힘든 게 어제 당선자 워크숍 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대참패를 했으니 어떤 반성문을 쓰고 새 신안이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일단 서로 책임을 저 개파에 떠넘기는 분위기. 네가 네 탓이다. 네 탓 공방 계속하고 그런 식이어서 지금 이런 사실 이 쇄신의 기운이라는 것은 참패를 당한 직후에 가장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동력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새누리당이 과연 청와대를 압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 이런 그 의문,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거와 관련해서 안 물어봤답니까? 물어봤죠.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대통령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 어버이연합에서는 보도에 나온 것을 아는 정도다. 시민단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차원이 아니지. 청와대에서 지시를 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분명히 아니다도 아니고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뭔 수작을 했어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얘기네요.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제 본격적으로 레임덕 타겠네요. 보니까 이건 뭐 대세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보, 좋은 꽃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0,000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5월 6일은 금요일이죠? 네. 예. 5월 6일 날 어떻게 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부가 이 다음 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이제 쉬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28일 내일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임시 공휴일 지정 문제가 올라가기로 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예. 거의 뉘앙스가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출발이 이제 25일에 월요일에 대한항공회의소가 먼저 건의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코멘트가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안 한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 근데 제가 이게 이유를 듣다가 진짜 육성으로 빵 터졌습니다. 이게 왜 이제 공휴일 지정하는 이유가요. 예. 뭐 원론적인 이유로는 이게 이제 작년 광복절에 일요일하고 겹치면서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인데요. 원론적인 이유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작년 임시공휴일 지정 경제 효과가 약 1조 3천억 원이었다는 분석도 있음. 이제 여기서 약간 웃기죠, 이미. 예, 여기서 약간 웃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내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분석인데요. 예.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도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예. 실제로 작년에 광복 70주년 때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더니 메르스 사태로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참 복지 포퓰리즘 이런 비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역사상 초유의 공휴일 포퓰리즘, 쉬는 날 포퓰리즘 이런 거거든요. 예.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쉬는 날을 늘린다, 휴일을 늘린다. 참 진짜 참신한 또라이들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예전에 그 재계에서 네. 우리 노동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한다. 네. 좀 더 쉬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 네. 나왔을 때 그러면은 도대체 공장은 누가 돌리냐 이렇게 쉬게 그렇죠. 되면은 네. 기업들의 손실이 만만치 않다. 이랬던 재계인데 이런 재계가 지금 공휴일을 제한했다? 난센스인데요. 제가 늘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는 특히 제가 김용민 PD님을 존경하는데 이 억수린 계통으로는 김용민 PD님께서 단연 선두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먼저 말씀을 열어주셔서. 예. 어쨌든 이런 발상 자체는요, 참 저는 하여튼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반등 이 얘기는요. 그래서, 국민들 수준을 진짜 썩은 홍어 생식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쉬게 해줄 테니까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런 건데요. 이게 임시 공휴일 효과가 1조 3천억 원이다. 이 말이 작년에도 처음 나왔었고요. 그래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한중 FTA를 연내 안 하면 1조 2천억 원 손해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이 방송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FTA 1년 미루고 하루 더 쉬면 되는 거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 더 쉬면 1조 3천억 원 효과가 난다. 365일 쉬면 400조 버는 거죠. 예, 이런 이상한 계산법도 가능한 거고요. 예.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 가을에요. 대체휴일제라는 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한번 뜨겁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대체휴일제가 뭐냐면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겹치면 이튿날을 쉬게 해주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을 때인데요. 예. 이때 재계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손실 규모가 최대 32조 원. 이런 무시무시한 통계를 내고 협박을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휴일제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맞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재계의 반발로 사실은 이 대체휴일제가 일부 도입되죠. 그러니까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휴일이 도입되고 예. 결국은 이게 재계의 판정승으로 돌아갔거든요. 작년부터 이어져온 이 임시공휴일 논쟁을요. 우리가 정말 좀 분명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하는 게 그 이유가 이제 좀 빵 터져서 그렇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거든요. 예. 이게 2011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4.6시간, OECD 회원국 중 2위, 우리보다 많이 일하는 나라는 터키 한 나라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마침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가 휴일의 경제적 효과를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했으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얄밉다고 해야 되나요? 이 재계가 이런 수치를 발표를 할 때 조금 속이 불편한 거는 이 법안이 처음 발의가 된 게요. 대체휴일제에 대한 법안이요. 예. 2008년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였죠. 그런데 MB는 원래 대체휴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각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재계에서는 안심을 한 거죠. 법안이 통과될 리가 없다고. 예. 그래서 이때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1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치가 1조 4천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한 3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거죠. 대체휴일제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입장이 바뀌니까 재계가 내놓은 자료에서 손실 추정액이 2011년에 11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2008년에는 1조 4천억 원이라고 했다가 2011년에는 11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013년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되니까요. 재계가 발표한 예상 손실액은 3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이고. 예. 그러더니 3일 전이죠. 3일 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얘기를 할 때는 임시공휴일 하루 지정하면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1조 3천억 원이나 생긴다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막 던지는 거죠. 아무 수치나. 예, 근거도 없고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의 재계를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예. 전경련이 이제 뭐 어버련 뒷배나 봐주고 이런 건데요. 저는 참 이거 보면 한심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이 사람들이 무슨 자료를 보고 수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헛소리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분야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인용이 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가 뭐냐면 2013년에 발표가 된 겁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정부 지원 연구였고요. 예. 뭐 복잡한 경제적 모형을 다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원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대체 휴일제를 도입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평균 2.22일의 추가 휴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1,012명을 대상으로 1년에 이틀 정도 휴일이 더 늘면 얼마의 소비를 늘릴 거예요. 레저나 여가에 설문조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소비 증가액에서 기업들이 그 부담해야 될 비용들, 그러니까 뭐 근무일이 줄어들어서 생산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이 임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손실들을 빼서 예. 앞에서 계산한 경제 효과에 뒤에서 계산한 비용을 빼가지고 전체적인 총 이익을 낸 거거든요. 예. 이랬더니 대충 하루 휴일당 11조 1,3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산된다. 이게 이제 가장 정통한 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 수준의 국가에서 예. 휴일을 이틀 정도 늘리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가장 권위적인 연구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충분히 돈을 쓸 용의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은 핵심이 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 예. 레저나 여가에 얼마나 돈을 쓰시겠어요? 예. 이걸 물은 결과라는 거거든요. 이 말의 전제는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 레저나 여가에 쓸 여윳돈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만약 여윳돈이 없으면 물론 뭐 연휴 때 돈을 좀 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음 달 쓸 돈을 미리 당겨 쓰는 효과밖에는 안 납니다. 이게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예. 코리아 그랜드 세일 뭐 이런 거 다 해본 거거든요.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든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쓴 돈의 액수는 얼추 비슷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또 발표된 뭐 수치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충격을 받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았지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은요. 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예, 이게 작년 메르스 사태에 있었을 때 분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거죠. 근데 왜 이게 더 처참하냐면 올해 1분기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엄청 늘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경기 부양하는 척 하겠다고 돈을 막 쏟아부었는데 고작 받아든 성장률 성적표가 작년 메르스 때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그랬냐 분석을 해보면 한국은행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수출 분석이 부진이 이어졌고 내수가 기대만큼 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왜냐면 작년 3분기, 4분기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뭐 이런 거 한답시고 소비자들이 써야 될 한정된 돈을 연말에 다 몰아서 때려 쓰게 한 다음에 그래도 1분기 때 경제학자들이 제일 뭐 걱정했던 게 소비절벽이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쓸 돈 없는데 소비절벽이 분명히 올 것이다. 다 걱정했던 게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경제 성장률은 0.4%밖에 안 높아지는 거죠. 시험 문제를 틀릴 수는 있는데요. 사람이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예. 근데 5분 전에 문제를 틀린 다음에 답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문제를 다시 냈는데 또 틀리면 그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지적 수준을 갖고 있으면 저는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통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뭐 작년 임시 공휴일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해보고 경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민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죠. 답을 맞춰보고 이제 틀린 걸 알았으면 예. 정답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안 바꾸고 있으니 계속 변죽만 올리고 있으니 예. 경기 성장률 0.4%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손에 쥐는 겁니다. 뭐 이제 아무튼 공휴일 지정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대목에서 예. 크게 한번 웃게 해줘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예. 공휴일이 하루 더 늘었는데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저는 엄청 더 커지는 것은 뭐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아무튼 5월 6일은 이제 내일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 휴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건 기대만큼 우리 경제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 뉴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미리 장기 실업에 대비하는 훈련을 한번 예. 섬뜩한데요.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업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조정이 눈앞입니다. 구조조정하면은 사실 뭐 고통분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뭐 노동자들이 고통 전담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태, 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국 경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된 한국 경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기업인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사실은.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네. 이게 기재부 금융위원회 전부 다 이제 참석을 해서 이런 회의를 열었는데요. 원래는 이 회의에서 그 정부의 방안, 구조조정의 가닥이 저는 나올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가닥을 자기들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대에 비해서는 어쨌든 뭐 놀랄만한 발상의 전환은 전혀 없었고요. 예. 일단 뭐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이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나온 그 회의의 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발표 내용은 길었는데 5가지로 요약을 하면은요. 예. 첫째로 빅딜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덩치 큰 기업들끼리의 합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에서는요. 예. 둘째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전부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기업들을 현재로서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대 위기 업종 중에 해운과 조선을 가장 안 좋은 2개의 업종으로 보고 이 두 업종은 정부와 채권단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 해운과 조선입니다. 네 번째, 석유화학하고 철강은 니네들은 상황이 조금 괜찮으니까 업체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설비도 감축하고 인력도 좀 줄여라. 이 두 업종은 당장은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예. 거고요. 다섯째로는 건설업종은 위기업종에서 일단 뺀다.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큰 5가지가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의 줄기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이 5가지 줄기에 대해서는요, 뭐 이 방향은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이유로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건 기업을 한두 개 날리거나 빅딜을 하거나 하면 너무 많은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건 법인들의 모습을 이제 다 유지하는 게 저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예. 또 해운하고 조선은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곳이어서 이제 사이클이 언젠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대량 해고를 한다거나 하면 이건 반드시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버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빅딜을 현재로서는 고려 안 한다. 스몰 딜이라고 하는 몇 개 분야들만 이제 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기업들을 다 한번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저는 큰 줄기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부수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이 부실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행 돈을 엄청 끌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은행들이 이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은행들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그랬지만 저희가 겪었던 그 98년 외환위기도 그렇고요. 기업이나 가계 부분에서 촉발된 어떤 위기에 이 금융권이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위기가 폭발적인 속도로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부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정식 용어로는 익스포저라는 복잡한 용어로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 얼마나 물려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익스포저가 1조 원이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1조 원 정도가 물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이 그 대우조선해양에만 물려 있는 금융권 익스포저가 2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84%가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이 물려 있는 겁니다. 전부 국책은행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물려서 결국은 이 21조 원에 달하는 돈을 못 받아내면 이걸 누가 메워줘야 되느냐?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 세금으로 메워줘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두 회사도 지금 익스포저가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4분의 3 정도가 이것도 다 국책은행에 물려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못 받으면 이것도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망하면 진짜 이 사태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누가 물어야 되느냐?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오늘 부차적인 문제 중에 실험 문제도 있는데 오늘은 이것까지 다루면 너무 기니까 이제 실험 문제는 내일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 살리자는데 저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빅딜 크게 하지 않고 어찌됐건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국책은행에 물린 저 돈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걸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국민 세금이 분명히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어쩔 수 없이 국민 세금이 투입이 뭐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책임 소재를 저는 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애매하게 드렸는지는 몰라도 메일로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죄 출연하라는 겁니다. 사죄 출연. 예,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재벌 오너들 사죄를 출연하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정도로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막대한 정도로 들어가게 될 정도의 이 정도의 문제를 야기를 했다면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은요 탈탈 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가장 먼저 사죄 출연을 한 사람이 그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입니다. 예. 채권단의 요구로 올해 2월에 300억 원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죄 출연이 좋은 사례다 이런 언론 보도가 그때 있었는데요. 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300억 원이요. 예,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이 물린 익스포저가 2조 원에 가까운데요. 충분합니까? 저는 천만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죄 출연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을 정확히 찝어내서 그냥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호. 예. 현정은 회장 당연히 추가 사죄 출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상선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요. 그 경영의 온전한 책임은 정말로 온전하게 현정은 회장한테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너무 대북 사업에 많이 몰아들여 놓으면서 포트폴리오가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예. 이 회사가 뭐 플랜트에 잘못 뛰어든 것도 전부 현정은 회장의 판단이었거든요. 300억 원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진해운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최은영 이분은요. 그냥 사죄 출연 얼마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 있는 재산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이 지금 한진해운이 닥친 이 경영 위기에 100%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은영 씨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는 경영 안 좋았을 때 100억 원 가까운 보수 받아가고 내부자 정보 이용해서 30조 원 주식 챙겨가고 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은
채권단에서는 이제 조양호 회장에게는 사죄 출연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2014년에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이어받는데 가장 경영이 안 좋을 때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투수는 구원을 하러 등판한 사람이고요. 결국은 그 회사의 경영권을 욕심을 내고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책임이 저는 없다고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다만 최은영 씨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가벼운 책임을 물리는 한도 내에서 저는 사죄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정몽준 오너가 상당한 액수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홍재 기자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거제도나 울산 현지로 파견이 돼서 현지 분위기를 리포트를 할 건데요. 예. 이미 제가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은요,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경영권 위기에 몰린 게 정몽준 전 의원이 피파 회장의 출마가 불발되면서 시작된 일이라는 말들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하실 때는 뭐 서울에 많이 계셨고요. 피파 회장 출마하신다고 할 때는 외국에 많이 나가 계셨는데요. 예. 이두저도 다 안 되고 지금 무직이 되시니까 1년 내내 울산 내려와가지고 이거저거 시집곡을 다 간섭하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부터 경영이 개판되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씨는 맨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 말한 걸 가지고 저한테 소송 걸어도 좋습니다. 예. 소유와 경영 분리 안 돼 있습니다, 그 회사. 예. 그건 뭐, 누가 봐도 그 회사에 누구 사람 아무하거나 한 명만 붙잡고 얘기를 해봐도 소유와 경영 분리 안 돼 있거든요. 예. 정몽준 회장이, 전 의원이 당연히 상당한 액수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삼성중공업은요, 2006년에 그때 이건희 회장이요. 독립계열사라고 해서 직접 이 그룹 안에 깊이 편입이 안 돼 있는 회사들 10군데를 모아서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할 때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삼성전자와 필적할 만한 우리의 계열사는 삼성중공업밖에 없지 않냐. 그럴 정도로 삼성중공업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예. 그래서 그때 삼성중공업 김징환 사장이 신이 나가지고 직원들 전부 다 호프집에 모아놓고 3차까지 술 마시면서 사장이 직접 마이크 잡고 막 사회도 보고 얼마나 행복해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삼성중공업이 과잉 중복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오너가 삼성중공업이 우리의 미래야. 삼성전자와 필적할 만한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성중공업이 언론에서도 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었고요. 삼성중공업이 그때부터 거침없이 삼성전자와 필적할 만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과잉 중복 투자를 했죠. 해양 플랜트에 막 싼 가격에 밀고 들어가서 지금이 거의 망주의 원인이 된 것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의 과잉 중복 투자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상당한 액수 가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번에 어제 임종률 위원장이 회의 끝나고 나서 사직생 뭐 이렇게 비장한 단어를 얘기를 하더니 주주, 근로자, 채권자 모두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기에서 희생하는 사람은 근로자밖에 눈에 안 들어올까? 저거는 주주들한테 누구 보고 희생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정작 최대 주주들이 당연히 막강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죄 출연의 방안은 한마디도 어제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이 엄청난 액수의 익스포저로 물려있는 산업은행장도 책임이 있고요. 국책은행으로서요.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부실이 은폐가 돼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작년까지 사장 맡았던 고재호 전 사장은 이 회사에서 21억 원 챙겨갔습니다. 이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정몽준, 최은영, 조양호, 현정은 이 5명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이들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호 사장이나 산업은행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책상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고요. 이 책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를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엄정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켜보지 않으면 또 대충 넘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만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경영을 했을 때는 망해야 됩니다.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올바른 전례를 이번에 반드시 저는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을 묻는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앞으로도 과잉중복 투자를 할 때 경영자들이나 오너들이 신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있게 지켜보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어제 회의와 그 결과 뉴스였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거 기사로 쓰실 거죠? 네, 당연히 준비하고 쓸 겁니다. 도표로 만드실 거죠? 그럴까요, 진짜로? 도표로 만드시고 얼마씩 받아낼까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액수도 좀 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얼마를 물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물어야 한다. 이런 액수까지 그 액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표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이것도 책임 안 졌어? 나중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 이전에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이번 총선 패배 최대 책임자로 자기를 꼽으려는 자들을 분수화시키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최소한 단 한 명이라도 공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야 뒤집어 씌울 때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건 뭐 빨간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구, 부산, 전주, 청주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하고 있으니 이런 천하역적 몰입애들에게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동진은 이번 총선이 2년도 채 임기가 남지 않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물러날 대통령 때문에 나라의 4년 앞날을 국민들이 제멋대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타당한지 묻고 계신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박동지 책임론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총선 패배 책임자를 골라서 패대기 치려면 적어도 8년 전 인터넷 방송에서 막말 정도는 해주는 어마무시한 일을 한 사람에게 적용할 일이지. 고작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배 가라앉히고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외교 국방을 포기했다고, 민주주의를 결단냈다고 그런 이유만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음이 확실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계속해서 청와대에 손가락질한다면 이는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동지는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보다 줄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이바지하고 공무원 골프를 대폭 허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활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아울러 5월 6일에만 쉬는 게 아니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심지어 내년 5월 6일까지도 내내 쉼으로써 너도 나도 실업자가 돼서 양극화가 없는 나라가 되도록 애쓸 방침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의 이러한 위대한 정치적 비전에 비웃음을 표하거나 문제 삼는 자들이 있다면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에 가까운 29.6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첫 직선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강기석 선생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학자 윌리엄 화이트는 기자가 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뉴스라고 정의했고, 월터 기버는 뉴스란 신문기자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같은 어법으로 말하자면 검사가 기소하고 싶어하는 것이 범죄이고, 범죄란 검사가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세훈과 좌익 교수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내친 김에 여론이란 여론조사 기관이 만드는 것이란 정의는 어떨까? 선거 때마다 저토록 큰 망신을 당하고도 여론조사 기관은 앞으로도 꿋꿋이 영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민일보 의뢰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안철수가 문재인을 제치고 총선에서 떨어진 오세훈이 박원순을 앞섰다는 기발한 여론조사를 내놓은 지앤컴 리서치라는 회사가 조회도 잘 되지 않는 유령 회사며 특정 종교단체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은 중요한 부문일수록 모든 것이 왜곡된 나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